과거에는 우리 달러 기축 체제니까 뭐 달러로 잘 모으면 됐고 달러로 결제하면 됐고, 근데 지금 이게 다 깨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특정 국가에 종속받지 않는 이런 중립적 자산이 주목을 받는데 그게 금이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1.9조 달러예요. 금 자산의 한 50% 정도를 대체한다. 이제 산업용품 빼고 50만 불에서 120만 불 사이 정도는 그렇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저기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있는 은행 계좌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비트코인 보유할 수 있거든요. 해결책, 솔루션이 될 수는 있다. 이장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94,000불을 돌파를 했다가 예. 조금 2,000불 이렇게 밴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10만 달러를 쭉쭉쭉쭉 뚫고 올라갈지 단기적으로 혹은 네네. 좀 조정에 나올 때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미 좀 조정된 상태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으니까 뭐 가격 변동성이 늘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뭐 조정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네. 조금 무한할 정도로, 그것도 전망이냐? 네. 그 정도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결국은 지금 매크로 환경인데, 매크로 환경 자체가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필연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자꾸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당기는 전망을 하려는 그 생각 자체를 참 줄이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일단 오른 거는 확실히 이제 우리가 작년 ETF 나오고 나서 ETF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가격이 좀 많이 반등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 단위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의 유입량을 보면 언제만큼 지금 많이 올라갔냐면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요. 네. 그때가 최고치 찍었거든요. 그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최근 2월 달부터, 2월 달이 어떤 달이었나요? 관세 정쟁이 스타트되는 불확실성이 그때부터 올라갔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계속 순유출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비트코인을 사겠지만 그냥 비트코인을 하나의 대체 자산의 성격으로 바라보고 기본의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또 비트코인은 또 자산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자본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으면 약간 잠시 대기 상태에 가잖아요. 일단 지켜보자. 네. 현금화. 그래서 이제 2월부터는 이 현물 ETF가 순 유출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살아나서 아마 좀 반등 모습 보인 것 같고요. 이게 좀 길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지금 이제 어떤 일련의 정책들, 그러니까 네. 보호무역이나 관세나,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우리가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는, 작년에 진짜 이 키워드 많이 썼었는데, 그죠? 네. 글로벌 질서가 이미 바뀌어 나가고 있다, 세계 질서가. 이런 환경에서 이 글로벌의 중립자산, 네. 요즘 많이 표현하는 중립자산, 중립자. 그리고 또 하나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는 중립자산. 그게 뭔가 생각해보면 과거의 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없었으면 금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금 수요의 일부가 비트코인 넘어왔다고 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지금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이 앞으로의 좀 이제 이 세계 질서상에서는 계속 중요해지는 성격이 있다 보니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 자산을 좀 바라보고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긴노업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비트코인이 한 1년 반, 한 2년 전부터 네. 이거 뭐 사이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결국 그냥 나스닥 따라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나스닥 오르고 네. 나스닥 떨어지면 떨어지고, 실제로 몇 달 전까지는 그랬거든요. 맞아요. 한 2월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미국의 주식은 좋지가 않은데 금이랑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이 이제 어떤 위험 자산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가치 저장 수단의 중립 자산이라고 시장이 뭐 인정을 하는 건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요, 비트코인이 진짜 약간 그 뭐라 그러거든요. 코에 든 코걸이, 귀에 든 귀걸이니까. 재밌기도 하고 흥미로운 자산이죠. 과거 이런 성격의 자산이 없었거든요. 비트코인은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걸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래도
그 어떤 조건별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이니까 주식시장, 기술주, 나스닥과 동조하는 경향이 커요. 코로나 같은 이제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불확실성 위기가 오면 네. 주식시장이 돈이 더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거보다 더 크게 떨어지는 게 비트코인 자산. 실제로 그랬잖아요. 네. 있을 때.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디지털 금이라고 이 자산을 부르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중립 자산. 여기서 중립 자산이라는 특징이 이게 뭐냐면 특정 국가에 종속받지 않는 자산이에요. 특정 그 종속받지 않는 자산. 과거에는 우리가 뭐 그냥 이 달러 기축 체제니까 뭐 달러로 잘 모으면 됐고 달러로 결제하면 됐고 뭐 달러로 번 것들을 미 국채를 사면 됐고 그게 가장 안전한 자산이니까. 근데 지금 이게 다 깨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특정 국가에 종속받지 않는 이런 중립적 자산이 주목을 받는데 그게 금이고 네.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변동성은 이제 주식시장과 같이 가고 장기적으로는 금과 좀 비슷한 형태로 좀 간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면 좀 보일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은, 교수님 머리 아프고요. 그래서 금이 올라가니까 앞으로 코인도 계속 오른다는 얘기,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봤을 때 지금 금값은 굉장히 상승세인데, 비트코인도 가격이 상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상향으로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한정된 발행량이 있는, 그러니까 압도적인 희소성을 가진 자산이라서 네. 우리가 시장에 돈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 그걸로 측정하는 이 자산은 당연히 가치가 장기적으로 오르는데 어제인가 아크인베스트 네. 아크인베스트에서 이제 맨날 이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내놔요. 네. 이번에 또 업데이트된 가격 전망을 내놨어요. 저보다는 좀 더 스마트하시니까 거기에 그냥 예측을 좀 빌어서 보면 거기 구체적인 숫자들이 있으니까 2030년도까지 네. 케이스로 나눴어요. 이제 베어리시 할 때, 되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또는 그냥 중간 정도 될 때, 그리고 아주 불리시 할 때, 시장이 그냥 강세장, 좋을 때, 네.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2030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이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한 근거는 기관 자금의 수요, 뭐 국가에서 미국이 뭐 비축한다고 하는 것처럼 국가 중앙은행의 수요, 그리고 뭐 개인의 수요, 그리고 요즘은 상장사들이 비트코인 그렇게 사 모읍니다. 상장사들. 네. 상장사들의 수요. 뭐 이런 것들의 수요 기반으로 해서 가격 예측을 한 게 2030년도까지 이 베어리시한 상황에서는 50만 불 예측합니다. 50만 불. 그리고 약간 중립적 상황, 기본 상황으로는 120만 불. 이거 뭐 예측하고요. 그리고 불리시한 아주 네.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았다. 그런 240만 불 예측합니다. 와. 이게 그럼 연평균 성장률, 네.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이 베어리시한 상황에서는 약세장, 그러니까 안 좋은 케이스에서도 32%, 네. 중립 케이스에서도 53%, 아주 시장이 이제 불리시 황소장으로 갔을 때는 연평균 성장률 72%를 예측하는 이런 이제 것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를 찍어주니까 흥미로우니까 한번 또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스태그플레이션 많이 우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무역, 관세를 통해서 글로벌 무역이 줄어들고 이런 환경에서,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니까 시장은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죠, 정부는. 위축을 되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시장에 돈을 푼 이 자산이 원래는 다시 기업에 흘러 들어가고 기업이 다시 이제 좀 성장하고 경기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네. 푼 돈이 다시 기업에 투자하기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왜냐면 과거와 같은 이제 자유무역 상황에서의 또 국경을 넘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들에 대한 좀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산들이 오히려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가치 저장의 수단을 가지면서 이런 중립형태 자산이 좀 더 오히려 몰리는 경향이 사실 있어서 그런 면도 이제 아마 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 가격적으로는 아크인베스트가 잘 찍어준 것 같습니다. 저도 희망상. 네. 교수님 가격이 중립 시나리오로 갔을 때 2030년까지 18억이고 120만 달러 이제 계산해 봤거든요. 네. 잘 안 올랐을 때 7억 5천. 네. 그 다음에 잘 올랐을 때는 36억이에요. 든 드시는 분들에 따라
약장사 거의 수준 아니냐. 너무 36억 발이 되냐, 비트코인 하나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좀 교수님 생각엔 그래도 너무 무리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이라고 하는 자산, 네, 어떤 금이라는 자산 시총을 대체한다. 100%를 대체한다. 네. 근데 금이 이제 19조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금에는 산업용 금도 있으니까, 산업용 금을 빼면은, 산업용 금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7에서 8% 정도. 작년 이제 발표 자료를 보면. 그럼 이제 빼고 이제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1.9조 달러예요. 10배 정도가 갈 수 있는, 이제 포텐셜이 있는 거죠. 금 자산을 대체하는 걸로 가면. 금 자산의 한 50% 정도를 대체한다. 금, 이제 산업용 금 빼고. 그러면 여기 한, 이제, 그 베어 케이스 정도 수준 되는 것 같고, 이제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기본 수준에서 저렇게 되는 것 같다. 금자산 대체하는 수준.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30년도면, 우리가 반감기 케이스대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들이 한 번씩 크게 요동을 쳤잖아요. 네. 지금 2025년도고, 9년? 8년도에 네. 반감기 한 번 있겠죠? 네. 그리고 2032년도에 한 번 있겠네요. 네. 그럼 반감기를 한번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장일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뭐, 좀 이, 불마켓 케이스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너무 같다. 너무 같다. 좀 생각이 들고, 이 베어 케이스에서 이제 베이스 케이스 정도, 50만 불에서 120만 불 사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과거에 성장해온 그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는 네. 그렇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이게 결국에는 아까도 서두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달러 패권, 달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게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그 땡스가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교수님이 인상 깊게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이 책이 그 타락한 돈, 뭐 이런 걸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좀 어떤 책인가요, 이거? 그 지미송이라고 하는 우리 비트코인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초기에 이제 비트코인 가치를 잘 설파한 그리고 한국에 잘 알려져 있죠. 외국 분이신 거예요? 네, 맞죠. 그 아실 텐데 거기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니시고 한국 컨퍼런스도 많이 나오시고 지미송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초기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제 어떤 비트코인 철학들 많이 전파하신 분들이 이 공조에 참여하셨고 네. 그리고 이 책은 좀 독특한 게 그 또 목사님도 참여하셨고 이거를 좀 신앙의 관점에서도 푼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돈을 약간 타락한 돈으로 조금 비유를 하고요. 비트코인을 이제 그런 타락한 돈을 돈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돈, 건강한 돈, 우리가 보통 경화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돈으로 조금 얘기를 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신앙적으로 푼 것도 좀 흥미롭지만, 저는 이제 크리스천인데,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부담 없이 잘 보여지긴 했는데, 굳이 신앙적인 관점을 떼놓더라도, 현재 돈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잘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의 법정화폐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이제 어떤 부패를 낳는 구조라는 거예요. 부패 구조다. 네. 왜냐하면 오늘날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폐 인쇄기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제 인쇄기 있잖아요. 네. 그 인쇄기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보통 뭐 대통령, 연준 의장, 뭐 한국은행장 뭐 이런 분들이죠. 맞아요. 근데 그 정치인은 결국은 유권자들이 표를 얻어야 되니까 네. 유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학교를 짓는다 그러고 도로를 깔아준다 그러고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시킨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공약이기도 하고 네. 정치인이 하는 일이긴 하죠. 근데 이게 좋은 의도인데 이게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러면은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써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같이 한쪽에서는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세금 거두면은 저희 정권 바뀌죠. 그러니까 표를 못 얻는 네. 싫어하는 인기 없죠. 행동이니까 그들한테 더 쉬운 행동은 뭐냐면 돈을 화폐 인쇄기로 더
발행해서 그 비용을 새로운 돈을 쉽게 만들어서 쓰는 게 이제 더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해도 되고 네. 이제 새롭게 돈을 찍어내는 결정은 오히려 더 쉬우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게는 금본위제가 이제 1971년도에 끊긴 뒤부터 우리의 돈을 금이 담보해주지 않으니까 돈을 새롭게 발행하는 데 있어서 금이 더 필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쉬운 거예요. 정치적 결정이 있으면 발행하는 거죠. 네. 이게 더 쉬운 결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더 그냥 돈을 찍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 보니 이 돈이 더 많이 발행이 되고 시장에. 네. 그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 법정화폐 시스템이 낳는 약간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구조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렇게 돈이 더 많이 발행이 돼서 화폐 인식을 많이 찍어내서 유권자들이 원하는 학교도 지어주고 뭐 도로도 깔고 하면 좋잖아요. 네. 좋은 의도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살아나고 네. 우리 삶이 좋아지고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책이 표현을 했는데 캔틸런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해요. 캔틀런 효과요. 예. 이 책에서는 번역으로는 캉티용 효과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프랑스 말인가 보다. 예, 캉티용 효과, 뭐 캔틸런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돈을 중앙은행이 이제 신규로 발행했을 때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냐라는 거예요. 이 돈으로부터 가까운 쪽부터 먼저 부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비유하기 쉽게 미 연준이 이제 돈을 새롭게 이제 양적 완화들을 해서 새롭게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 가장 먼저 그 효과를 보는 이익을 얻는 집단은 월스트리트. 또 맨하탄 부동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뭐 좀 넘어가면 뭐 유럽의 주식시장일 수도 있고 일본의 주식시장일 수도 있겠네요. 네. 좀 넘어가면 저 끝에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단계 혜택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노동을 해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사람.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뭐 강남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고 뭐 미국 나스닥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그냥 열심히 노동을 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의 마지막 혜택을 봐요. 어떻게? 급여가 좀 오를 거거든요. 월급이 조금 오른다. 조금 오르는 거거든요. 이 순서로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캔틀런 효과가. 중간에 돈을 발행을 하면. 맞아요. 실제로 그렇죠.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 월급이 안 오르서 힘들다 하다가 이제 거의 죽을 때쯤 내 월급 조금 올랐. 맞아요. 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렇게 이제 정치인들 결정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수 있는데 풀린 효과의 이제 부정적인 단면은 빈부격차가 계속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부를 축적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적게 축적하고. 근데 예를 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3세계 국가들이나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이 아까 월스트리트도 빨리 이제 자산 가격이 반영되니까 미국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면 또 미국 맨하탄 부동산 갖고 있을 수 있으면 같이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 이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이미 이제 한 20% 넘어요. 은행 계좌가 없어요? 은행 계좌가 없죠. 이거 아까 이따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아프리카, 뭐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만 보더라도 이제 인구 1.8억 명의 은행 계좌 3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가지고 있죠. 은행 계좌가 있으니까 우리가 토스도 쓰고 카카오페이도 쓰고 모든 금융활동을 하는데 은행 계좌조차 들고 있지 않은 나라들, 남미 국가, 아프리카 국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은행 계좌가 없는데 어떻게 주식을 사겠습니까? 은행 계좌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또 사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글로벌 돈이 불어나는 거 누리지 못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고. 이런 이제 단점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근데 이제 완전 생소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고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 많이 얘기한 얘기죠 중에도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러는 것들도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 국가로서 이제 통화 발행을 많이 하는 아주 강점을 가졌지만, 그렇게 해서 부를 일군 이 월스트리트의 금융자산가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일궜지만, 대다수의 미국의 중산층들은 그 부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점점 더 힘든 삶을 산다라는 거잖아요. 또 같은 맥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사회에서 이 법정화폐 시스템이 가져다 주는 하나의
좀 문제라고 좀 이 책을 좀 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캔틀런 효과라는 표현도 있고 부패한 돈, 그다음에 뭐 화폐 인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자 도구가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제 표현으로는 비트코인이 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냐면, 첫 번째는 이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자산이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하니까, 비트코인 보유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한정된 발행량, 금과 같은 속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자산을 누구나 쉽게 못 가지면, 이 자산 역시도 뭐 은행 계좌가 있어야지만 가질 수 있다면, 네. 이 자산마저도 어떤 국가가 허락해줘야지만 가질 수 있다면, 이것도 일부만 소유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자산은 재밌는 게, 이제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인터넷만 연결된 곳이면 개인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개인 지갑을 만들어서 이 자산을 보유를 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누구도, 아까 비유를 했던 나이지리아에 있는 은행 계좌 갖고 있지 않는 나머지 1억 명의 사람들도 네. 비트코인 보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글로벌의 공통 자산이니까, 네. 이게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국의 뭐 우리 이사님 같은 분이 비트코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업비트 가서 막 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같이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이게 또 신뢰가 어느 정도 이제 쌓여서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면 네. 교환의 기능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장점들이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비트코인 특징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 이게 뭐 타락한 돈을 구원한다, 약간 종교적 느낌이 들어가 있던 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은행 이런 저개발 국가 사람들도 기존에는 그냥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다 때려맞고 정말 멍으로 그냥 다 때려맞고, 네, 뭐 방법이 없었는데 은행을 안 거쳐도 되니까 네. 소유할 수 있다. 맞아요. 왜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자국 통화 정도로 보유할 수 있는데, 그 자국 통화조차도 얼마나 구매력 하락이나 통화 가치 절하가 많이 돼요. 그 자국 통화를 운영하는 국가 엘리트들이 잘못된 통화 정책 몇 번 한번 하게 되면 자국 통화 자체가 훅훅 그냥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뭐 그 큰 이제 뭐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도 보면 뭐 재작년에 인플레이션 200%, 1년에 200%. 뭐 그거 말도 안 되게 높은 뭐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상태에서 자기 구매력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집 한 채 하나 모으는 목표를 가지고 꿈과 희망을 안고 열심히 저축도 하고 네. 열심히 살고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굉장히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국가들은 돈을 모아도 미래를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 떨어지니까. 그쵸. 내가 겨우 천만 원 모았더니 집값 10억. 네, 맞아요. 2천만 원 모았더니 막 30억. 그렇죠.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이 바뀌냐면 현재를 살죠. 현재를 즐기죠. 현재를 즐기고 뭐 타락하기도 하고 현재 다 때려 쓰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기보다는 현재 먹고 지금 그래. 나 또 봐야 뭐해. 모아봐야 뭐해. 어차피 떨어지니까 지금 잘 써버리자. 다 써버리자. 그렇게 좀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꼭 통화만의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남미 쪽에 가면 뭐 이런 주요 산업시설이 없거나 뭐 취직할 데도 없고 일자리 없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타락기를 빠지죠. 그나마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뭐 마약 중개, 뭐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어린 사람들이 미래를 꿈꾸기 힘든 좀 환경이 되는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이제 약간 부패한 돈의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다. 근데 그들이 어딘가에 저축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면 미래를 꿈꾸지 않을까요? 그럼 훨씬 더 건강하고 삶을 살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교수님. 남미나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 왜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집 사고 막 직업 가지려고 안 하고 막 마약하고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살지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잘 알려진 국가 엘살바도르라는 국가잖아요. 엘살바도르가 2021년도인가? 20년도인가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겠다고 이제 선포한 국가이기도 한데 그 나라의 상황은 전 세계에서
살인율 1위 국가, 범죄율 1위 국가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영상들 보면 진짜 거기서 이제 남미에서 최대 교도소를 지어가지고 예. 그 갱단들을 다 집어넣고 이런 영상들을 보여서 와, 이 나라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 갱단들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됐을 수 있죠. 그 나라에 뭐 쓸만한 일자리도 없었을 거고 어떤 이런 뭐 저축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마약 중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또 타락한 삶을 살고 그런 것들이 쭉 만연이 된 것도 사실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비트코인 때문은 아니지만 현재는 엘살바도르가 남미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가 됐어요. 진짜요? 세계 최악에서. 네, 최악에서. 물론 첫 번째는 네. 안 좋은 것들을 일단 해야 되니까 네. 그 아마 수만 명 정도의 갱단을 그 대형 교도소에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아. 최신식 교도소를 지었거든요. 네. 정말 그 사롱 못하는 엄청난 교도소. 그 최근에 보니까 하여튼 갱단을 집어넣고 네.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본들도 많이 유치가 되고 등등을 해서 좀 좋아졌고 그 교도소가 이제 최근에 미국에 아웃소싱을 하던데요. 맞아요. 보였어요? 트럼프가 범죄자들 걸로 보내고 돈 주겠다고. 그래서 엘살바도르 대통령, 부켈레 대통령인데 비즈니스만 정말 대단하다. 야, 그러면 교수님 진짜 그렇게 범죄자들도 당연히 개혁이 같이 됐겠지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네. 나도 은행 안 가도 할 수 있네 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삶의 태도나 이런 것도 좀 바뀐 거예요. 저는 그 엘살바도르가 2021년도에 그걸 한다고 했을 때 나름의 시간이 좀 흘러서 측정 지표 스스로 그냥 네. 엘살바도르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이런 거 좀 그건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그런 이제 치안율이나 이런 거 줄어들고 뭔가 그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뭔가 미래를 위해서 건강한 이런 갱단 이런 비율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적어도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과는 거뒀는데 네. 그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교환 수단으로 많이 쓰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변동성도 좀 있고 네. 이런 교환 수단을 쓸 만큼의 어떤 기술적인 이제 뭐 지갑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덜 따라와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 자체 환경은 확실히 좋아졌는데 그런 안 좋은 이제 갱단들을 한 번에 척결한 것도 첫 번째 가장 컸고 두 번째는 엘살바도르는 공교육에서 네. 비트코인 교육을 해요. 그래서 공교육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보통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비트코인 기술,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엘살바도르 여러 공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이런 기술들을 좀 활용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좀 이렇게 탄생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다 드러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 3, 4년 지났네요. 한지가.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책은 타락한 돈 혹은 이런 정치인들의 부패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서민을 구원하는 돈이 비트코인이라고 본 책인 거예요, 교수님. 그렇게 이제 이게 돼 있던데 제가 책 쓴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이걸 뭔가 이 돈 구원한 돈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잘 모르겠네. 너무 같나? 근데 이제 뭔가 하나의 해결책, 솔루션이 될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좋습니다.